괴물 이야기가 현대에는 상업적으로도 엄청난 큰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괴물이라는 거는 실제로는 없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어떤 문화권이나 어떤 마을에 어떻게 보면 상징이 되기가 더 용이한 측면이 있어요. 조선 후기의 한족당 서필 같은 책을 찾아보면 전우치가 전라남도 담양 사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담양의 산을 보면서 저기에 진짜 전우치의 전설이 있었을까? 더 가깝게 느껴지기 좋다라는 게 저는 한국 작가로서, 한국의 독자로서 새로운 이야기를 창작할 때의 어떤 즐거움 중에 하나죠. 정말로 이럴 수 있나? 신선한 그런 이야기의 소재로 삼기에 정말 좋은 소재죠. 요괴 박사, 뭐 네. 요괴 소설의 세계 제1인자, 요괴 심리 연구의 달인, 네. 뭐 요괴계의 오은영, 뭐 어떤 게 가장 좀 적합할까요? 좀 몸둘 바를 모르겠네. 거기 제가 몸은 거기 두시면 되고요. 그냥 요괴 연구가가 존경합니다, 제일 진짜. 좋습니다. 이런 요괴가 등장한 고전 소설 지금까지 연구하신 거 뭐 모아서 보신 거 대충 합해 보면 한 몇 권 정도 될까요? 몇 편 정도 될까요? 지금 총 168편. 고전 소설이 1000여 편인데 악한 요괴들만 다루다가 이제는 좀 착한 요괴들도 다 선악 개념 상관없이 다 다루다 보니까 편수가 늘어나서 지금 총 168편을 수집을 근데 했어요.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고전 소설이 총 한 1000종 정도 네. 된다라고 보면 네. 그중에 168편이면 한 거의 20% 가까이 되니까 자주 나오는 편이네요. 네, 엄청 많이 나오죠. 아, 이거 재밌고 신기하네요. 네, 네. 그러면 그 100수십 편 되는 것 중에서 네. 이렇게 쭉 정리를 해보면 네. 거기 등장하는 요괴는 총 한 몇 가지다 정도로 분류하고 계십니까? 요괴 종류를 뭐 동물, 뭐 식물, 사물, 또 정체를 알 수 없는 요괴, 정체 미상 요괴 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보면은 한 68종 정도? 68종. 편수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 이유가 똑같은 요괴들이 많이 등장해요. 아무래도 뭐 그럴 수 여우, 있겠죠. 아니면 용, 말, 60편, 30편 막 이렇게 등장을 하니까 그 종수가 막 다양하진 않아요. 한국의 대표 괴물 하면 제일 네. 쉽게 떠올리는 게 뭐 도깨비. 그 다음에 이제 떠올리는 구미호.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네, 네. 기본적으로 구미호라는 거에 대해서 제일 오래된 기록으로 나오는 게 의외로 중국 기록이더라고요. 구미호라면 한국 전통의 어떤 한국에만 있는 이야기라는 것처럼 무심코 생각을 했는데. 중국의 가장 오래된 문헌인 산해경이라는 문헌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청구산 혹은 청구국이라는 곳에 구미호가 산다.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서울의 청구역하고는 상관없나요? 네, 그건 상관없고. 그쪽에 구미호가 좀 살고 있는 거 아닌가요? 중국에서 이 동쪽 나라. 동쪽에 약간 신비로운 나라라는 뜻으로. 우리나라를 뜻할 때 청구산 혹은 청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우리나라에 구미호가 산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뭔가 특별한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있는 반면에 조금 의외였던 게 18세기 정도 되기 전까지 조선 후기도 애지간히 넘어가기 전까지 어느 동네 어느 산에 뭐 구미호가 살고 있다더라라든가 어떤 특정한 어떤 지명이나 지역과 연결된 이야기 그런 게 거의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생각을 한 게 구미호 이야기가 우리나라에 생각보다 그렇게 깊게까지는 많이 정착되지 못했던 게 아닐까? 나중에 좀 이렇게 소설 같은 게 등장하면서 그때 활용이 되면서 뒤늦게 좀 이렇게 나온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저는 좀 갖게 됐거든요. 짚히시는 거 있으신가요? 뭐 이제 꼬리를 한번 보니까 뭐 꼬리 하나인 여우가 있고 그다음에 5개, 7개, 그다음에 9개인 애들이 있어요. 저는 진짜 박사님 저는 진짜 이 부분 읽으면서 네. 저는 진짜 약간 좀 감동에 약간 눈물 흘릴 뻔한 게 등장하는 여우의 꼬리 개수를 세셨던 분이 진짜 우리나라 진짜 이 문학 역사 수천 년간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냥 근데 우리 이 궁금해서. 박사님은
보니까. 꼬리 숫자별로 정리를 하셨어. 근데 진짜 꼬리 숫자별로. 9개가 제일 많긴 하거든요. 게 제일 많고. 근데 뭐 꼬리 1개라고 해서 걔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 능력치랑 비례하는 건 아닌데. 그리고 꼬리 뭐 7개짜리 딴 것도 또 찾아내셨잖아요. 네, 칠미호도 두 마리 정도 있는데. 칠미호 2마리, 야, 이런 거. 누가 조사해서 알아내셨겠어요, 이거. 근데 구미호를 좀 많이 한 이유는 분명히 있었을 것 같다. 그래서 뭘까요? 이 구가 상징하는 게 최고의 수니까 얘는 아무래도 더 큰 능력이 있을 것이다. 앞에 작품에서 하나를 만들어내면 고전소설은 앞에 걸 따라하는 그런 관습이 있거든요, 작가들이. 저작권도 없을 시대고 하니까. 그리고 특히 잘된 작품 그대로 계속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구미호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름만 바꿔서. 야, 포터넬이 등장시켜. 이렇게 해도 법에 안 걸리던 시대니까, 네, 옛날에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야, 구미호 등장시켜. 칠미호로 할까? 구미호로 그냥 하자. 무슨 또 칠미호야 없어 보이게. 이런 식으로 구미호가 네. 싹 퍼져나간 이런 많이 느낌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럴 법하네요, 진짜. 구미호라고 딱 특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뭔가 이 요사스러운 형태의 여우가 등장하는 이런 이야기 이런 것들은 되게 광범위하게 맞아요. 많이 나왔던 네, 것 같거든요. 네, 네, 네. 저는 인상 깊게 본 게 뭐냐면 평강공주가 궁궐에서 나와가지고 온달을 처음 찾아가는 장면이 있는데 온달이 이렇게 고귀해 보이고 아름다운 여성이 자기한테 찾아왔다라는 걸 믿지 못해가지고 야,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다. 이거 분명히 무슨 뭐 보이스피싱이나 뭐 이런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 여우가 변신을 해가지고 나를 홀리려고 하는 거다라고 온달이 말하는 대목이 있거든요. 맞아요. 온달은 고구려 때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그죠? 이때 당시에 온달이 알았다는 거는 다 알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전 국민이 다 알았다는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광범위하게 여우가 사람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홀린다라는 이야기가 넓게 퍼져 있었구나. 네. 왜 하필 딴 동물이 변신한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하필 여우가 변신한다고 했을까? 좀 유독 이렇게- 여우만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으로 변신해서 나쁜 짓을 한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가 심어져 있더라고요. 네, 왜 하필 여울까요?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글쎄요. 제가 전공이 네. 환경안전공학과에서 제가 네.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생태계를 연구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뭐 멸종 위기 동물 이런 거에 대한 논문이 나오면 네. 꼭 저는 좀 읽어보는 편입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저는 여우 논문도 열심히 읽어봤거든요. 음. 그러다가 저는 나름대로 하나 생각을 갖게 된 게 있어요. 그래요. 여우 울음소리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직접 들어본 적이나 뭐 찾아본 적은 없어요. 여우의 울음소리를 저는 듣는 순간 네. 이거다. 이것 때문에 여우에 관한 그 전설들이 이렇게 많이 생겼구나. 라고 딱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데요? 들어볼까요, 한번? 네. 이게 들어갈까요? 헉! 이건 고라니 같은데요? 이렇게 울어요. 이렇게 울어요. 실제 여우가 이렇게 울어. 중국 산해경에 보면은 여우 소리가 어린아이 같다. 정확하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응애응애랑 비슷한가? 이 정도로만 생각했고 고전 소설에도 얘가 한번 울부짖으니까 막 광풍이 날려서 모래와 돌을 날리더라. 그렇지. 이렇게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고 이건 제가 보기에 그걸 네. 쓴 작가는 네. 이거 한번 경험해 본 적 있는 거야. 약간 산길을 가다가 그럴까요? 아유 추워 밤 되니까 산이라서 춥다 딱 하고 있는데 바람과 함께 여우 소리가 으악한 여우 소리가 딱 들려온 거지. 응. 여우가 이 사람으로 변신하면서 마법을 부리는구나 소설 속에 녹여내서 쓴 거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제가 추가로 하나 더 생각을 해낸 게 있어요. 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여우가 정말 많았는데 지금 여우가 거의 멸종된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네, 네. 우리나라의 환경부와 그 산하기관에서는 여우를 복원해서 여우의 습성 같은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관찰을 하고 쌓여있는 자료가 많아진 시대가 되었어요. 여우의 생태를 보다가 이거다. 빙고. 22년 8월에 완공한 토종동물 종보건센터이고요. 이제 작년에 이제 좋은 생태 환경을 이제 꾸며준 결과 올해 2월에 이제 5마리 새끼들이 태어났고요. 저희가 이 흙을 좀 많이 넣어줬어요. 과할 정도로 많이 넣어가지고 여우가 이제 땅굴을 잘 파거든요. 땅굴을 파면서 여러 개, 그다음에 자기가 편안할 만큼 깊이 여러 개를 팔 수 있게끔 많은 흙을 넣어준 결과 이제 충분히 편안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이제 번식할 수 있겠다는 이제 안정감 그런 걸 느낀 이후에 이제 번식을 하게 됐고
여우가 어떤 습성이 있냐면 먹을 거를 먹을 때 땅에다가 묻어서 저장을 해놓는 습성이 있어요. 땅에서 묻어다가 저장을 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파헤쳐가지고 또 먹고 이런 습성을 여우가 갖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시대 사람들이, 고려시대 사람들이 산에서 여우가 뭘 먹을 때 땅을 파헤쳐가지고 먹는 모습을 많이 봤을 거라고요. 그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산에 올라가면 뭐하러 많이 올라갈까요? 뭐 성묘. 성묘하러 많이 네. 올라간단 말이에요. 네. 무덤가에 많이 간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그런데 무덤 가는 길에 여우를 목격을 하면 여우가 땅을 파헤쳐서 뭘 쩝쩝거리면서 먹는 거예요. 특히나 여우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사람들이 재물을 많이 차려놓는 무덤가에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 성묘하고 묘자리 잘 잡는 거에 인생을 걸던 사람들이 조선시대 사람들인데 여우가 무덤 옆에서 땅을 파헤쳐가지고 뭔가 알 수 없는 거를 씹어먹고 있다라는 거를 봤을 때 격분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 아. 뼈를 먹나? 이렇게 생각하죠. 정말 사악하고 악랄한 동물로 보지 않았을까요? 이미지 메이킹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우 같은 경우가 아까도 땅속에 먹이를 묻는다고 했잖아요. 인적이 좀 드물거나 뭐 이런 데다가 뭐 하다 보니 뭐 무덤 근처가 될 수도 있겠죠. 사람을 해치거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들이에요. 왜냐하면 중형 강아지보다 훨씬 작고 몸무게도 8kg, 10kg 정도밖에 나가지 않기 때문에 힘도 그렇게 센 애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해코지하거나 하는 거는 좀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듭니다. 이런 나쁜 이미지가 한번 정착이 되면은 계속 부풀려지잖아요. 그게 제일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나중에는 인간의 간 100개를 먹으면 사람이 된다는 얘기까지 나온 너무 너무 심해, 얼토당토하는 그거. 얘기까지 네. 나와서 여우 입장에서는 당연히 억울하겠죠. 여우가 사실 사람 공격도 안 해요. 네네네. 실제로는 사람 공격하지도 않는데 그렇죠. 간을 한두 개도 아니고 그죠? 그런 얘기까지 하니까 만약에 여우가 진짜 이런 고전소설의 내용 자기가 보면 얼마나 억울할까 그 생각이 들어요, 저도. 우리나라의 좀 대표적인 여우 요괴 형태로 손을 꼽아볼 만한 걸로 흰 여우, 온몸이 하얀색인 여우가 좀 그 위치를 차지할 만하지 않은가. 네. 근데 흰 여우라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는 여우는 기본적으로는 흰색이 아니잖아요. 네. 그죠? 이 흰 여우에 관한 기록 중에 제가 제일 좀 오래된 걸로 생각이 나는 것은 삼국사기에 고구려의 역사를 설명한 부분에서 본 기억입니다. 임금님이 그때 당시 임금님 차대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냥터에 나와가지고 사냥을 막 하고 있는데 그 앞에 흰 여우가 이렇게 왔다가 간 거예요. 하얀 여우가 나타났다가 싹 가니까 되게 이상하고 신비롭다고 이 임금님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흰 여우가 내 앞을 지나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좋은 일일 리가 있겠습니까, 그게. 흰 그쵸. 여우가 그런 식으로 네. 지나갔다고 하면 네. 100% 나쁜 뜻이겠죠, 그죠? 예. 이 부하가 뭐라고 얘기했다고 돼 있냐면 네. 흰 여우가 본래는 불길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불길하다는 걸 이렇게 우리가 징조로서 보고 앞으로 일어날 나쁜 일을 대비할 기회를 준 것이니까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이분이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그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차대왕이 그걸 듣고 내가 지금 이게 귤한지 길한지 흉한지 물어봤잖아. 좋다 나쁘다로 이야기를 해줘야지. 장난하냐? 말장난해? Are you kidding? 이라고 한 거예요. 그런 그래서 뉘앙스. 네. 분노해가지고 예 처벌해 라고 해서 무슨 벌을 내렸다고 돼 있겠습니까? 처형했다고 돼 있어요. 처형. 죽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잘 본 거지. 저 같으면 차라리 임금님 이거 최고인데요. 축하드립니다 임금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임금님 이 사람이 뭐랄까요 약간 주술사로서의 자존심이라고 할까? 혹은 뭐 임금님에 대한 충성심이랄까? 애국심이랄까? 이런 게 조금만 남아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 박사님 전우치전도 좀 연구하셨죠? 네네. 전우치가 실존 인물이죠. 그래서 네네. 원래는 네, 생물 연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제 어쨌든 조선 후기에 살았던 인물이고 기인이다. 혹시 조사다. 강동원처럼 생겼을까요? 어떻게 그랬으면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엄청 많았겠죠. 전우치전 같은 팬픽션이 창작된 걸 보면 잘생겼을 가능성도 외모에 없다고 할 수 있지 대해서는 않아요? 묘사가 없어가지고. 아, 그렇구나. 근데 사실은 고전 조금 소설의 있죠. 남주인공들은 거의 다 잘생겼다고 보긴 그러니까. 하거든요. 아, 일단 기본은 잘생긴 거다. 네네네. 무조건 준수한 꽃미남. 원래 제목은 전운치전이에요. 이 원래 실존 인물은 조선시대 인물이잖아요. 근데 배경은 고려시대. 고려시대로 가죠. 네. 고려시대로 이렇게 가게 되고요. 저는 그 이덕무 조선시대 때 정말 이덕무. 많은 책을 남겼던 뭐 실학자 이분이 쓴 책 중에 한죽당 서필이라는 책이 있는데 네. 거기 실려 있는 흰여우 이야기와 전우치 이야기가 연결되는 부분 그거 저는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네네. 싶습니다. 전우치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뛰어난 도술 이런 마력을 갖게 되었는가를 설명하는 부분인데 요즘식으로 말하자면 전우치 더 비기닝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전우치가 여기서는 그냥 평범하게 공부하는 학생으로 처음 등장해요. 절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합니다. 그 절에 해당하는 그 진짜 장소 그걸로 추정되는 곳이 지금 전라남도 담양에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하거든요. 전우치 전설이 있고 전우치가 여기서 도수를 배웠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큰 동굴은 아니고 자그마한 동굴. 여기가 바로 전우치 동굴 법당, 동굴 법당입니다. 이 굴이구나. 네. 지금 이제 부처님 모셔져 계시죠. 전우치가 이제 여기 업둥이로 왔어요, 업둥이. 아기 때? 네. 여기서 자라기 크게 됐는데 동네 말썽이나 뭐 사건이 일어나면 다 전부 다 전우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이제. 엎둥이라고 부모 없고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제세 팔선주라는 술을 스님들이 이제 병이 있을 때 드시려고 담근 술이 있어요. 담궈놓고 술을 다 놔두는데 술 자꾸 없어져. 없어져서 이제 그 전우치가 이제 맨날 훔쳐먹었다고 혼내. 주지 스님께서. 그래서 잘 안 먹었다고 억울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게 숨어 있었어 이제 그 도둑을 잡으려고. 그 술이 밤마다 조금씩 없어지는 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전우치가 너무 억울했던 게 전우치는 실제로는 술을 훔쳐먹지 않았거든요. 이 술을 실제로 훔쳐먹은 범인은 누구였느냐? 바로 흰 여우였던 거죠. 네. 근데 이게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 네. 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전라남도 담양에 담양. 실제로 지금 술을 만들고 계신 게 있다고 하거든요. 전통주처럼. 전통주 네, 실제로 네, 네. 개발해서 만드는 게 네. 있다라고 하시거든요. 사찰에서는 제세 팔선주라고 했어요. 제세라는 것은 새로 이렇게 세상을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연동사의 큰 스님께서 증조부 할아버지에게 이제 이 술 빚는 비법을 알려주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문헌으로 이렇게 조금 남겨놓으신 것을 그대로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연구 목적으로 향기 좋은데요. 깊게 연구해 보시지요. 원샷 해도 괜찮나요? 전 다 마셔. 어떻습니까, 연구 결과? 약간 이런 거만 한 잔 마셔도? 꽃향기 느낌 나면서 꼬샹기. 네 중독이 된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훔쳐먹은 거죠. 한죽당 서필이 어떤 식으로 묘사가 되어 있냐면 이것도 좀 뭔가 신비로운 것 같아요. 술이 약간 그냥 줄어들었다라는 식으로 좀 묘사가 돼 있어요. 이게 뭐야, 술 왜 줄어들어? 약간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이게 뭐 어디하고 연결돼 있는 거지라고 추적을 해보니까 흰 여우가
근처에 나타나가지고 쪽쪽 먹고 있는데 이놈 자식 이러면서 딱 잡은 거예요. 전우치가. 흰 여우가 살려달라고 손이 발이 돼도 여우는 어차피 손이 없잖아. 다 발이군요. 살려주십시오.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전우치 선생님 다음 생에는 강도원으로 태어나드리게 할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라는 말은 안 했지만 제가 갖고 있는 되게 중요한 보물을 선생님한테 드릴 테니까 제 목숨하고 거래를 좀 합시다. 라고 하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책을 한 권을 보여주는데 그 책을 한죽당 서필에서는 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우치가 이렇게 딱 펼쳐봤더니 이게 마법서, 도수를 쓸 수 있는 방법이 쭉 정리되어 있는 책인 거예요. 네. 요거를 전우치가 이렇게 살펴볼 때 좀 도술 중에 쉬운 거에는 점이 이렇게 좀 찍혀 있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점 찍힌 도술들은 쉬운 거였기 때문에 그때 보고 바로 원리를 이해를 해가지고 머릿속에 기억을 했다라는 거예요. 기초 핵심 정리. 그 부분만 머릿속에 남겨놨는데도 그거를 활용해서 그 유명한 도술로 다 했다. 가장 유명한 전우치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죠. 이 여우를 통해서 삿된 것이긴 하지만 이제 도수를 얻잖아요. 그 도수를 가지고 민중들을 도와주는 일을 많이 하거든요. 부당하게 이 관리들을 죽이려고 할 때 막 구출해낸다거나 뭐 그런 것들을 쓰거든요. 실제로는 그런 영웅이 없잖아요. 나라에 없기 때문에 뭐 이런 사람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은 아닐까. 특히 전우치가 이제 서화단처럼 정수를 가진 그런 도사한테 처음부터 수학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산에서 계속 책만 읽고 뭐 누군가를 도와주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요객에서 배웠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정의로운 일도 할 수 있다. 이런 걸 또 보여주는 게 아닐까. 그런 거네. 지금 좀 이런 현실의 여러 가지 문제 사항이 많은데 이거를 극복하기 위한 영웅의 출연을 바라면서 네, 맞. 나쁘다고 하는 것 네. 이런 것 속에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웅이 출연하는 것에 대한 어떤 상상, 욕망 이런 게 좀 스며들어 있을 듯한 느낌. 이런 거를 좀 보시는군요. 네, 맞아요. 저는 사실은 어떤 생각도 해본 적이 있냐면 전우치의 도설이라는 거 여러 가지 설화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중에 보면 약간 사람에게 환상을 보여주는 형태의 마법, 도술 이런 게 좀 더 많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전우치는 약간 조선의 약간 마술사 같은 느낌이 드는 그런 분이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약간 마술 대회 같은 이런 걸 좀 개최해봐도 좋지 않겠느냐. 진짜 상상력이 풍부해. 약간 전우치 배 마술 대회. 혹은 뭐 흰여우 배 마술 대회. 축제나 테마파크도 뭐 같이 만들면 지역 문화 활성화도 좋고 재밌지 않을까요?